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암호화폐 과세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하지만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세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것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이라는 이 위대함의 반열에 드디어 올라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어둠 속의 투기 자산에서 이 당당한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들, 그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냈다라면은 이제는 슬슬 겁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했더니 613건이나 되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46억 엔, 우리 돈으로 435억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라고 해요. 역사상 이렇게까지 많이 거친 거는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한편 미국에서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 브로커들에게 앞으로 고객들의 거래 내역 그리고 신원 정보를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보고해라, 관련 새로운 규정을 내놨습니다. 겉으로는 각자 나라에서 벌어진 두 가지 뉴스 같지만요, 가만 보면은 방향성은 하나라는 거. 이 전 세계 세금 당국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의 세금망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오가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전통자산들에 비해서 세금 면에서 상당히 느슨했던 면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슬슬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는 것.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이 각 국가의 정부, 그리고 특히 미국과 일본 모두 요즘에 지갑 사정이 좋지가 않죠. 경기 부양하면서 돈을 풀었던 건 코로나 때 이야기고, 이제 남은 거는 엄청난 정부 국가 부채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어디서 걷을까요? 많이 오른 곳, 또 새롭게 돈 벌고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많이 걷어야겠죠. 암호화폐가 딱 그 경우라는 겁니다. 이 작년과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한 이득을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계좌 숫자가 5년 만에 무려 3.5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게 정부 눈에서는 여기에 세금을 거두지 않고 놔두면은 우리가 바보다 싶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통제랑 투명성입니다. 이 돈이 국경 사이를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만 놔두면은 탈세니 자금 세탁이니 별의별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특히나 국제 공조가 중요한데요. 2010년대에 각국의 은행 정보 자동 공유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해외 탈세 계좌 잡아낸 것처럼 이번에는 암호화폐 버전의 글로벌 공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주요 국가들이 서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로 이미 합의를 둔 상황이고, 미국 사람 A가 일본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에서 이득을 봤다면은 그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될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에서 몰래 해외 거래소 이용을 해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일본 투자자가 국내 세금 피하려고 싱가포르를 가도 이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투자자들은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러다가 정부가 암호화폐를 족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돈을 빼앗기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탈세로 처벌 사례까지 나온다? 분위기가 쌓이지니까요. 실제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돈 번 사람들 중에 일부는 세금 내려고 연말에 현금 마련을 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평소 탈세를 슬쩍 꿈꾸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음지로 숨거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공포 심리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라는 이미지 자체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거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고 작정을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또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나고 자란 자산이 아니라서 법과 제도 밖에서 돌아가는 세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또 늘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국세청, 세무서 이런 곳에서 비트, 이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법을 바꿔서라도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드디어 공식 무대에 올라왔다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는 거고, 이젠 너도 나도 돈 벌면은 세금 내라, 그리고 너도 주식 부동산 같은 취급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두 가지 얼굴이 존재한다라는 거. 먼저 이 세금 내라고 하니까 수익이 줄어서 싫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큰 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본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일본 정부는 지금 개인 암호화폐 소득의 최고 55%까지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강세장 때 일본에 부유한 트레이더들은 아예 싱가포르로 이민 가버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절반 넘게 세금으로 냈느니 차라리 세금 없는 나라 가겠다라는 거죠. 일본이 이런 현실을 깨닫고 올해는 안 되겠다,
이제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세율 20%로 낮춰주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고, 이 세금을 낮춰주겠다니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사도 세게 해가지고 탈세는 또 잡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근이랑 채찍을 동시에 쓰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솔직하게 신고하면은 세율 낮춰서 혜택 주겠다 이거고, 대신에 숨기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강력한 시장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이제 세금 좀 줄어드나 보다, 내년부터는 마음 놓고 국내에서 거래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법 개정이 통과되면은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띠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은 세율 자체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미국은 원래도 암호화폐를 주식 같은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일본만큼 높지가 않았죠. 대신에 보고 체계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거래소가 고객의 거래 정보를 모두 세무서에 일러 바치게 만든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 거래하시면요, 연말에 증권사가 전부 다 정리해서 자료 보내주고 원천 징수도 떼서 전부 다 알려주죠. 암호화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하긴 합니다. 일일이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료가 오면은 그때 보고 그때 세금 내면 되니까요. 대신에 숨길 구멍은 없어지겠죠. 미국이 이걸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2021년에 법으로 예고가 된 건데요. 기술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고,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비트코인한테는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이 세금 얘기라니까 뭔가 비트코인 철학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정부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만든 화폐를 쓰자 이런 운동이었었는데, 이제 정부들이 그래 쓰려면 써라, 그 대신에 세금 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묘한 장면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도권에 편입된 자산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었다라는 거는 이제 국가경제 통계에 잡힌다는 얘기고, 국가가 함부로 금지한다거나 말살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라는 뜻도 되겠죠. 오히려 이제 보호도 해줄지도 몰라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는 시장을 정부가 완전히 죽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큰손들은 이런 환경을 기다려왔었습니다. 규제가 불분명하고 탈세 이슈가 많은 시장에서는 큰손들이 돈이 들어가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투자할 길이 열리니까 연기금이든 기관이든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내겠다라고 경쟁하는 모습들, 그리고 각 국가의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드는 모습들, 이 제도권 진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고, 물론 이런 변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가격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법이 처음 바뀌고 제도가 시행될 때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에 글로벌 자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 나라의 규제가 심해지면요, 또 다른 쪽에서 보완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나와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강하게 조이면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는 세율 인하라거나 규제 완화로 반사 이익을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 일본이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별로 밀고 당기는 사이에 암호화폐는 점점 더 공식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비트코인한테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거리겠습니다. 기회라면은 드디어 제도권 큰손들의 선택을 받아서 더 넓은 작은 풀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반대로 도전이라면은 더 이상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겠죠. 이제 경쟁 상대는 다른 코인만이 아니라 기존 금융자산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면은 정말로 금처럼 국가의 관리랑 감독 속에 움직이게 된 셈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암호화폐 투자에서만큼은 세금까지 계산에 넣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됩니다. 예전에는 2배 오르면 2배 번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세금 떼고 얼마 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단기 매매로 잦은 이득을 내면은 누진세나 양도소득세 누적으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1년 이상 길게 들고 가거나 이 세율이 유리한 나라를 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법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성숙한 시장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하는 계산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같은 수준의 숙성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비트코인 같은 핵심 자산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투기성 자금에는 세금이 치명타겠지만 비트코인을 5년, 10년 장기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금 이슈가 덜 민감합니다.
10배 오를 동안 세금 한 번 내는 게 10번 매매해서 매번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래서인지 이미 시장에서도 이 규제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거.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단타 줄이고 오래 가져가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초창기 철학과도 통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돈 트러스트 베리티라는 말처럼 이젠 정부도 믿지 말고 스스로 지킬 건 지키면서 투명하게 가자. 그게 오히려 비트코인 생태계를 키우는 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내놓은 세금 강화 정책들은 표면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 이 돈을 더 걷어가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암호화폐가 드디어 주류 무대에 합류했다는 현실이 깔려 있다는 거. 세금의 칼날이 향하는 곳이 머지않아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터넷도 처음에는 규제가 없었지만요. 커지니까 법과 세금이 따라왔었죠. 그 뒤로 인터넷 산업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암호화폐도 비슷한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게임의 룰이 명확해졌으니까 그 룰 안에서 어떻게 이길지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주변부의 반란자가 아니라 이 월가랑 정부가 인정한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세상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투자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결국에 세금이라는 새로운 변수, 겉으로 부담이겠지만 그 속에 비트코인이 성장할 그 다음 또 다른 무대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 이 정부의 의도랑 시장의 구조를 꿰뚫어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번 세금 이슈도 그렇게 우리의 투자 지평을 한 단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는 시장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누구나 흔들리죠. 차트도 어둡고 커뮤니티도 어둡고 뉴스도 어두워요.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 끝났다, 더 떨어진다, 망했다 이런 말들에 마음 빼앗기면서 정작 중요한 판단을 놓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 이 사실 시장이 떨어진 순간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패닉이 아니라 점검인데 우리는 하락의 공포에 휩싸여서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죠. 매도할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정작 내가 팔고 나니까 바로 또 반등이 와버리는 이런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잡생각이 나를 잡아먹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내준다고 해서 하락을 멈춰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이 하락장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구간까지 가능할지, 현실적인 저항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냉정함을 지키는 방법인 거고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불필요한 공포를 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거는 예측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